너무스까. 네, 다다 지방무따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와 프라우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자본주의는 아직 건재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에 이르러서는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연준이 적극적으로 이제 경제에 개입을 하면서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선언하고 새로 찍어내는 돈으로 회사채들을 사주겠다. 그 말은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들에게 무제한의 자금 공급을 해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선언적 의미가 크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회사를 구해줄지는 실무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정말 인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라우트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라서 아마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프라우트의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소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국가가 재난의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걸 이제 부여주는 이제 그런 제스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프라우트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이제 기존에 이제 없던 단어를 이제 새롭게 만든 단어인데, 이 말은 원래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의 줄임말이에요. 여기에서 PRO를 따고, 여기서 U를 따고, 여기서 T를 따서 프라우트라는 이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프로그레시브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진보적이다라는 말이고, 유틸라이제이션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활용이라는 뜻이죠. theory는 이론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진보적 활용론, 그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데, 이것은 과연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20세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경제사회 시스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였죠. 자본주의가 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정확한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수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경제사를 연구한 역사학자들도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되는 개념을 아직 만들어내고 있지 못해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을 한다면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가가 주도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이죠. 경제사회 시스템이고, 이것을 영어로 다른 말로 self-centered philosophy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철학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정당화하고 개인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전체 사회에 이롭다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론의 가장 고전적인 이론서가 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은 수많은 상인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에 쌀을 공급하고 야채를 공급하고 물에서 신문 배달을 하고, 수많은 상인들이 그러한 상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사회에 이롭다는 그러한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상당히 그런 면이 있죠. 상당히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결과적으로 사회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사회가 이제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돈이 무언가, 화폐가 무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10,000원짜리 갖고 가게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러지만은, 학문적으로 돈이 뭔가, 화폐란 게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답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있죠.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한국은행 건물이 있죠. 한국은행 본관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죠. 석조 건물로. 꽤 멋있게 잘 지은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신관이 크게 뒤에 지어져가지고 대부분의 한국은행 업무는 신관에서 하고, 옛날 석조 건물 본관은 지금 아마 화폐 박물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가서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화폐 역사에 대해서 넓은 전시 공간에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화폐 역사에 대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전시물을 쭉 따라가서 보다면 한참을 전시물을 읽어보고 나서 맨 끝부분에 나오는 결론이, 아직도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고 말이 나와요. 놀랍죠.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돈에 대한 연구와 개념들이 있고 또 그것을 전시한 커다란 화폐 박물관이라는 걸 지었으면서도 화폐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의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0,000원짜리 들고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맛있는 걸 사 먹을 때는 당연히 이게 돈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의 정확한 개념을 내리기는 이제 어려운 면이 크죠. 어려운 면이 크고, 원래는 돈의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기축통화, 어떤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대표적으로 금이었죠. 이것을 오늘날 이제 실물화폐라고 하죠. 실물화폐. 실물로 된 화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은 금속 중에서도 특이하게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쇠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도 무슨 무기로 사용되거나 하다못해 무슨 생활 도구로 조리기구로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양도 희소하지만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빨로 깨물어도 그 이빨 자국으로 쑥 들어갈 정도로 금속 중에서는 부드러운 편이죠. 근데 이렇게 단단하지도 않은 금이 왜 그렇게 가치 있게 되었는가? 첫째는 그 양이 많지 않은 희소성에다가 눈으로 보기에도 빛나는 이제 그 아름다움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참 돈으로 쓰기에 화폐로 쓰기에 적당한 정도의 양밖에 없어요.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이 금을 사람들이 화폐로 쓰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는 기축동화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실제 물건으로 된 실물 화폐로서 기능을 했죠. 근데 사실 금 못지않게 많은 기능을 한 게 또 은이죠. 은 역시 금보다는 흔하지만 상당한 희소성을 갖춘 것이고 역시 보기에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금에 비해서 약간 적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휴대하기 간편하고 실제 생활에서 금으로 된 돈, 금화 같은 경우는 실제 생활에서 거래하기는 상당히 크죠. 옛날에도 금화 하나 하면은 한 가마니 이상의 큰 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소소한 물건을 사고 팔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은은 실물 화폐이면서도 상당히 그 실제 생활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됐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금이나 은보다도 종이로 된 이제 지폐를 사용하는데 오늘날의 이런 지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요것을 이제 그 신용화폐라고 부르죠. 말이 좋아서 이제 그 신용화폐라고 부르는데 신용화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이 있는 믿는 화폐라는 거죠. 사실 종이에 불과한데 이 종이로 우리는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 필요한 걸 다 사다 쓸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돈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사회가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의 그 힘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국가가 갖고 있는 군사력에 의해서 이것이 신용을 담보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이를 갖고 있으면은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용증서의 개념이죠. 일종의 신용증서의 개념이고, 그 국가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이에 숫자가 써 있는 것에 불과해요. 숫자가 써 있는 종이에 불과한데, 그것은 이제 그 위조가 쉽지 않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발행된 이 종이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사서 쓸 수 있다. 라고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것이 이런 믿음을 준 것은 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금과.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발행된 달러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밑에 써 있었죠. 그때 아마 금 1온스가 아마 15달러인가 그 정도 금액을 갖고 오면은 1온스랑 바꿔준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 액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여기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화폐는 쉽게 말해서 금 교환권이었습니다. 최초의 지폐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금본위제라고 하죠. 금본위제. 다시 말해서 이 종이를 갖고 오면은 금과 바꿔준다. 그러니까 국가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는 일종의 금과 같은 역할을 했고 모든 상품과 바꿀 수 있는 신용증서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종이에 써있는 액수만큼 100달러면은 이 종이에 써있는 100이라는 액수만큼 국가에게 내가 뭔가를 맡겨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금본위제가 아니죠. 금과 종이동과의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자세하게 말하면 복잡한데, 베트남 전쟁일 때,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이 이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근본이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겠다. 그때 선언하고, 금과 상관없이, 돈을 이제 무한대로 찍어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달러는 이제 신용화폐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가도, 은행에 가서 옛날처럼 달러를 줘도, 금과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종이에요. 지금 화폐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종이에요. 옛날에는 금과 바꿔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종이기 때문에 금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모든 거가 다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근데 지금은 금과 안 바꿔줍니다.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여전히 사람들이 믿고 있죠. 가치가 있다고. 왜? 그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폐제도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왜 오늘날에 이런 그 신용화폐가 생겼는지 정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돈이 만들어지면 돈은 경제에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해요. 돈은 경제에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돈이 많이 돌수록, 우리도 그러잖아요. 몸에서 피가 잘 돌 때, 혈액순환이 될 때 건강하듯이 경제도 돈이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경제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이 잘 도는 상태예요. 돈이 잘 돌면 경제를 호황이라고 하고, 경제가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안 도는 거죠. 지금은 돈이 안 돌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나마 다행이고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이동 금지입니다. 미국에 3억 명 이상이 집에 갇혀 있어요. 밖에 못 나가요. 그럼 당연히 돈이 못 돌죠. 그 돈을 들고 어디 뭐 시장을 가거나, 뭐 하다못해 뭐 찜질방을 가거나 뭐 미장원을 가거나 이렇게 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돈이 못 돌아요. 이런 경우를 불황. 지금 특히 이제 그 공황이죠.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현재의 공황을 1929년에 대공황보다 더 막 큰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대공황 때는 그게 빵 터졌을 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계속 대책을 쓰다가,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작에 완전히 빵 터져버려서 전체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어떤 기업도, 어떤 대기업도 두세 달 이상 매출이 없는데 견딜 수 있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죠. 이런 상태가 뭐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뭐 사실상 그 자본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돌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걸 돈이 도는 거는 이제 그 머니롤링이라 그래요. 머니롤링. 이 머니롤링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건데,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머니롤링이 완전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머니롤링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단순히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 이유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지금 대략 큰 얘기만 일단 지금 해야 되는 순서라서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사회주의와 비교해 보면은 이제 어떻게 다른가? 아까 자본주의를 영어로 이제 그 self-centered philosophy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기 중심적인 철학이다. 그럼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matter-centered philosophy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 중심적인 철학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의 기본 철학이 유물론이라고 하죠. 유물론이라는 것은 오직 유자죠. 오직 유자.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 영어로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죠. 이것은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만이라는 철학이죠.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둔 이제 경제 그 시스템이 그 사회주의인데, 세상에 물질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겉모습은 자본주의 국가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제가 그걸 그동안 해왔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편한 면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밝히고 오히려 더 자본주의적인 면도 많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은 사회주의지만 경제 시스템은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경제 활동에 자유를 주고 더 철저한 시장 경제를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물질 중심적인 철학이라고 하는가? 중국의 대부분의 초중고 대학까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은 유물론입니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공산주의라고도 이제 말을 했는데, 오늘날 뭐 공산주의는 사실상 이제 붕괴됐지만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라는 게 실제와 많이 달라요. 지금 자본주의라는 것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자본주의가 지금 수백 년간 지속이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그 개념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고 말을 했죠.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것,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 막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와는 대단히 다릅니다. 막스는 자본주의가 자체의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고 나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막스가 쓴 자본론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를 분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탁월한 분석이 있지만은 앞으로 공산주의가 어떠한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막스의 자본론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러한 자본주의가 자체 모순에 의해서 붕괴된다는 것을 정말 놀랍고도 철저하게 분석한 그 역작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본론에서 언급된 공산주의 국가를 실제로 최초로 만든 사람은 레닌이죠. 그러니까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때 혜성같이 등장한, 그것도 그 혁명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는 뭐 얘기하면 너무 이제 길지만, 나중에 또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레닌이라는 사람이 혁명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최초로 그 러시아 그 왕정을 붕괴시키고 그 소련이라는 최초의 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우리가 그 소련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나라가 사라졌지만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소비에트 연방. 그런데 그 레닌이 만들었던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레닌 자신도 도대체 사회주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뭐 막스가 그 사회주의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써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착취를 중단시키고 그 착취계급을 타파함으로써, 그것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생산수단을,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사유하고 있었던,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착취했던 그러한 그 착취구조를 무너뜨리면은 피착취 계급이었던 노동자들이 역사와 사회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그 착취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러한 사회가 실현됐느냐 안 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하여간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만들었고, 자신들이 만들면서 건설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체적인 모습이 그 전에 막스가 그들이 그 정말 신처럼 떠받았던 막스가 구체적인 그 총사진을 제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면서 하나씩 그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레닌이란 사람이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 국가를 처음 만들었는데,
레닌이 죽은 이후에, 레닌은 말년에 이제 또 건강이 아주 급격히 나빠져서 정신적인 이제 문제도 생기고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레닌이 줄여진 사람이 스탈린이죠. 스탈린인데 사실 레닌은 스탈린에게 그 후계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죠. 맡기고 싶어 안 했죠. 레닌이 이제 그 후계자로 점찍었던 사람은 트로츠키였고, 당연히 그 당시 소비에트의 분위기는 트로츠키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레닌의 후계자는 트로츠키라는 게, 레닌도 이제 여러 번 암시를 했고요. 스탈린은 안 된다라는 걸 여러 번 암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트로츠키가 그 후계자로 선정되는 분위기였는데, 다만 그걸 확정을 짓지 않고 그 대권을 물려주지 않고 레닌이 병으로 죽는 바람에 그 스탈린이 그 후계자를 결정하는 그 소비에트 그 회의 분위기를 장악하면서 순식간에 스탈린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공산주의를 만든 것은 사실상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입니다. 그 사회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은. 근데 스탈린이 만들었던 공산주의 사회라는 건 어떤 것이었냐면은, 막스가 생각했던 공산주의와는 전혀 거의 관계가 없다시피 한 전혀 다른 모습의 사실의 러시아 황제, 짜르라고 하죠, 짜르. 러시아 그 짜르 통치 시기에 러시아의 그 전체주의, 전제 왕정 국가가 다시 실현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공산주의는 사실상의 왕조 국가의 모습을 띄어버린 거죠. 그 모습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이제 북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스가 생각했던 그 공산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단히 기이한 왕정 체제가 만들어버렸고, 이것을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어려서부터 봐왔던 짜르 왕정을 자신이 즉 황제가 됨으로써, 말로는 뭐 서기장이라고 하지만은 자신이 실질적인 황제가 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절대적인 그런 그 왕정 국가를 만든 것이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기이한 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고 결국 역사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스템도 그것과 상당히 다르고 다음에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좀 그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대단히 그 원래 이론과는 다른 모습을 띠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던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공산주의는 그렇게 만개되지 못했습니다. 만개되지 못하고 이 자본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뒤지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게 됐고요. 자본주의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꽃을 활짝 핀,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꽃을 활짝 핀 만개된 인류를 지배한 하나의 그 경제사회 철학으로서 최근까지 이어져 왔죠. 그런데 의외로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 방으로 거의 결정적인 타격을,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전에 자본주의가 어떠했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떠했느냐, 그것을 아는 것도 물론 큰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그 관심을 갖는 것은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프라우트의 첫 번째 원리로서 모든 사람의 최저 생계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을 얘기했죠. 이전까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죠, 지금.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실현됐다면 왜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이상 생존권을 보장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동안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사실상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올스톱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제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뭐 경제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1인당 1,000불 이상씩을 주겠다. 1인당 1,000불이면 뭐 4인 가족이면 4,000불이니까 한 500만 원이죠. 1인당 1,000불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돈 같은데 4인 가족이면 벌써 한 500만 원이에요. 집집마다 500만 원씩을 주겠다. 그래봐야 미국으로 따지면 뭐 한 달 생활비 빠듯하게 한 달 생활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게 일회성이 될지 트럼프는 필요하면 더 주겠다. 뭐 그런 말까지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기본소득은 그동안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도입이 되고 있지 못했죠. 왜냐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데 급여를 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그 엄청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많죠. 지금도. 뭐 재벌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동네 수많은 한 5층짜리 건물 하나만 물려받은 사람도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몇십억 그냥 받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빠가 부자였으니까 아빠 건 내 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사실은 일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인데, 일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인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오히려 그냥 쉽게 몇십억, 몇백억을 물려받은 사람한테 그 얘기가 적용이 돼야 될 텐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 그건 당연한 거,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 당연한 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래야만 먹고 산다. 일할 일자리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이중잣대를 너무나 당연하게 적용해 왔던 것이죠.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처럼 국가는 모든 국민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에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당연히 선언적인 개념으로만 그냥 헌법은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모음집 이런 역할로밖에 활용을 못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실천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마치 부자인 아빠에게서 물려받는 게 당연하듯 그렇죠. 사실 부모의 것은 자식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신의 것을 자식과 나누는 것을 도덕적으로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그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도 역시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처음으로 정말 그 수십 년간의 논쟁을 거쳐서 겨우 될 수도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런 급격한 바이러스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진행된 면이 있죠. 진행된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라우트의 첫 번째 원리가 모든 사람의 최저 생계 그 보장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프로덕트의 이제 두 번째, 좀 이게 사실 이 프로덕트 원리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 좀 시간이 많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차례대로 하도록 하죠. 프로덕트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은 영성에 기반을 둔 경제사회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좀 전에 말한 자본주의라는 것은 self-centered philosophy, 자기중심적인,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목표죠. 일반적인 목표고요. 사회주의는 method-centered philosophy, 물질 중심적인.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니까, 인간도 역시 육체일 뿐이니까, 어떤 인간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죠. 인간은 육체일 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쾌락,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게 사회주의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착취계급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착취계급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사회주의죠. 모든 사람들의 물질적 쾌락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물질입니까? 인간을 물질 덩어리라고 본 이 유물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프라우트는 이것과 다르게 영성에 기반을 둔 경제 사회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렇고, 첫 번째 글에서 나온 원리가 모든 사람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프라우트의 이제 기업의 형태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원을 개발하고 가공하는 산업들. 예를 들어서 석유를 시추하고 석유를 가공하고 석유를 정제하고 이런 것들은 국유화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태까지는 석유 회사들이 다 지금 민영화되어 있죠.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칠공주라 그래서 주로 미국의 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큰 7개 석유 회사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석유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오는 사업이죠. 그냥 땅에서 파기만 하면 그것이 말 그대로 검은 진주처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로부터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었는데, 이건 다 개인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를 무슨 빌 게이츠니 뭐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통계에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는 사우디의 국왕입니다. 그 사우디의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라고 하죠. 그 사우디의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보통 1년 순이익이 한 200조 가까이 나와요. 1년 순이익이. 당연하죠. 그냥 땅에 있던 거 파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니까. 무슨 큰 재료값이나 기술이 안 드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는 빌 게이츠니 뭐니 하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조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우디 국왕은, 사우디 헌법상 사우디의 모든 재산은 사우디 국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코도, 사우디 국영석유회사는 아람코도 당연히 사우디 국왕의 것이죠. 1년에 200조 이상을 벌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석유값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도 100조 이상은 벌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재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부자인데, 가는 포춘지라든가 이런 세계 최대 부자들의 순서를 매길 때 이 사람을 통계에서 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우디 국왕이 벌어들인 이런 돈은 또 역시 사우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 개인의 것으로 보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우디 법적으로는 그것이 다 사우디 공항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포춘지라든가 이런 데서 사우디 국왕은 제외하고 뭐 이제 세계적인 부호들의 통계를 잡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쨌든 최대 부호인 거는 맞아요. 왜? 이런 석유라든가 이러한 지하 자원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그 지하 자원을 실제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지하 자원의 개발과 가공은 프로트 원리에서는 국유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특히 미국의 경우에 대기업들이 국유화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하고 있죠. 첫 번째로 보잉 같은 경우가 이미 보잉사가 지금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인데 사실상의 파산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보잉사가 개발한 신형 비행기가 팔리지 않으면서 5,000대 이상 아마 보잉사의 최신형 비행기가 5,000대 이상 계약이 됐는데 한 대당 1,000억이 넘는 그 비행기가 5,000대 정도 계약이 됐는데 그 계약이 다 이번에 무더기로 취소가 돼 버렸어요. 코로나도 있지만 그 전에 그게 이제 신형 비행기가 몇 대 이제 추락하면서 그러니까 1,000억짜리 비행기 5,000대면은 500조 원 정도인데 500조 원의 매출이 한순간 날아가 버리니까 견디기가 어려웠죠. 이때 코로나가 마지막 카운터로 결정타를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유화되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상 파산이죠. 파산. 근데 이러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두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잉사와 관련된 회사에서 하청업체 아마 바로 직하청까지 따지면 약간 직원이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200만 명의 실업자를 견뎌낼 수 있는 국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처럼 국가 기간 산업, 주요 기간 산업은 국유화가 되는 게 원칙이죠. 왜냐면은 전기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은 초기 시설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이것이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면은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기는 한전, 공항은 인천공항공사, 철도는 철도청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국유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이것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박정희 때 가장 방공정책을 철저히 폈다던 박정희 때 오히려 이런 경제정책은 또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았어요.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는 건 또 복잡하지만 어쨌든 박정희 때의 경제정책은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국유화하는 왜냐면은 이러한 것이 국유화되면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의 이제 철도가 민영화되면 일단 주주들이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거의 하지 않죠. 철도 노선이 낙후돼도 계속 사고가 터져도 거기에 신규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회사가 민영화되면서 미국처럼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정전 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거의 없죠.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놀라운 게 정전이 그렇게 많아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가보면은 정전이 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거의 없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는 다른 나라 가보면 알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처럼 1년에 정전 한두 번 경험하기 힘든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것은 한전이라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최고 결정권을 국가가 갖고 있는 이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한전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다른 나라, 이런 전기를 민영화시킨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전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의 주요 기관 산업은 국유화 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오고,
우리나라 전기료는 세계에서 가장 싼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충전하는데 거의 뭐 무료죠. 집에서 충전하면 그 뭐 거의 뭐 그 스마트폰 한두 대 충전한다고 돈이 나가는 게 거의 안 느껴질 정도죠. 근데 스마트폰 하루만 안 써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맛있는 빵, 맛있는 음식, 좀 하루, 맛있는 빵 안 먹는다고 답답하지는 않죠? 근데 스마트폰 하루 없으면 엄청 답답할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하루 충전 비용이 사실상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은 전기요금이 쌉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유기업이라고 할 때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이제 국유기업이랑 마찬가지인데, 공기업화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민영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인천공항도 민영화시키자. 인천공항은 10년 이상 세계 최우 수공항이었죠.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이득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민영화되는 순간, 영국이나 미국에서 봤던 그런 그 비참한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죠. 대단히 위험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유화돼서 그 엄청난 이익이 전 국민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필품, 주요 생필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를 만들거나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은 프라우트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원래 5명 이상의 출자자들이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5명 정도면 어느 정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그 뭐 자동차 회사나 반도체 회사 같은 것을 갖다가 협동조합으로 한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단일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죠. 또 이런 기업들이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면 쉽게 경영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그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한 또 많은 이론들이 개발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일단 이러한 생필품들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번 또 놀랍게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협동조합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러한 회사의 형태는 오히려 이제 경쟁력을 잃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좀 계속해서 제가 차근차근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사치품의 형태인데요. 사치품이나 또는 그 소매상들 이러한 것은 이제 그 개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뭐 고가품들 뭐 1억짜리 내가 다이아 반지를 만들어서 팔더라도 뭐 돈이 많아서 사겠다면은 말릴 필요가 없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뭐 안 사도 그만이니까요. 이런 사치품은 내가 없어도 당장 내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개인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필품들, 쌀이나 야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쌀 한 가마니가 뭐 100만 원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그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생필품, 반드시 모든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생필품들은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주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게 과연 언제쯤 될까라고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년이 걸릴지 300년이 걸릴지. 자본주의도 처음 생기고 인류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사실상 산업혁명과 결합되면서, 처음에 자본주의도 처음에 200~300년간은 전 세계를 지배한 그 이념은 아니었어요. 산업혁명과 결합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한 이념이 되는데, 이러한 프라우트도 이것이 정말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한 200~300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시대에 못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의외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돈을 그야말로 찍어내는 건데, 돈이라는 건 그렇죠. 실물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 같은 실제의 물건들, 실제의 상품들은 갑자기 2배, 3배를 만들 수가 없죠. 근데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실물화폐가 아니라 신용화폐, 말 그대로 믿음의 기반을, 이게 돈이야 라고 약속한 종이 조각을 믿음의 기반을 둔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국가의 결정에 의해서 사회가 결정, 이번에 돈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하면 돈을 더만큼 찍어내면 돼요. 종이에다 숫자만 쓰면 돼요. 단지 그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죠. 그럴 때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가 합의하면 돈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실물들, 다른 실제 상품들은 사람들이 합의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몇 배 생기는 게 아니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약속의 체계일 뿐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약속에 따라서 그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 방법이 하나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회사채를 인수해서 그 기업들을 구해준다면 당장 수입이 없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더 당연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IMF 때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이제 구제금융을 처음으로 해서 당시 대우라는 한 기업, 대우라는 한 그룹에 들어간 돈이 그 대우의 그 부도액이 50조 원이었죠. 50조 원. 한 그룹에, 김우중 씨가 만들었던 한 그룹의 부도 금액이 그때 당시 사상 인류 역사상 최대 부도였죠. 그걸 저 국가가 다 막아줬는데, 왜? 그게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김우중 한 사람이 만든 대우의 50조 원의 부도를 국가가 떠안는 게 당연한데, 이번에 전 국민에게 여러 지금 당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밌게 이번에 코로나가 또 우리나라도 선거철하고 겹치면서 서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그렇게 마치 기본소득을 무슨 빨갱이 제도니 이렇게 욕하던 보수 정당조차도 당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 최대로 많이 하자는 사람이 1인당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자. 그게 50조죠. 과거에 너무나 당연하게, 대우 한 그룹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50조가 투입될 때 너무나 당연하게 된 그게 지금 전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편향된, 너무나 잘못된 미신에 불과한 것이죠. 그동안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좌파다, 빨갱이다 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미신과 신화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정밀한 계산에 의해서, 그것이 일반 국민의 구매력을 보충해주고, 그 구매력이 다시 소매상부터 대기업까지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 쓰인다는 정밀한 계산에 의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적정해서는 안 되죠.
그 실패한 사례도 우리 역사에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수많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어떤 잘못된 사례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갖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자꾸 돌수록 아까 머니롤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돈은 자꾸 돌수록 그것이 소매상에게 들어가서 도매상에게서 기업, 대기업으로 이렇게 계속되면서 몇 배의 효과, 몇 배의 효과를 나게 돼. 이렇게 돈이 돌면서 몇 배의 효과가 내는 거는요. 화폐의 승수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죠. 화폐 승수가 이 돈이 몇 번 돌아왔느냐, 그래서 이 화폐 승수를 올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은 이것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덕트에 대해서 기업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가공하고 또 철도나 항공, 전기 이와 같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이런 주요 기관 산업은 국유화가 돼야 되고, 놀랍게도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정부가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마 이제 지금 시작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세계 대공황은 이미 시작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대기업 국유화의 물결은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본물이 터지면은 이 흐름은 전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은 잘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의 노력이 또 밑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는 그 자체가 본질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방아쇠를 터뜨린 이 순간에서, 말하자면 그동안에 바닥에 기름은 잔뜩 깔려 있었던 거죠. 바닥에. 근데 누군가 하나 성냥불을 여기다 던져버린 거죠. 다르게 말하면 겨울에 풀이 바짝 말랐을 때 누가 간단한 불씨만 휘저어도 그 불이 타오를 수밖에 없듯이 세상이 더 이상 바뀌지 않고는 인류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순간에 왔을 때 코로나가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지금 미치고 있는 희생은 엄청난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코로나가 질병으로서의 측면이 10%라면은 경제 사회적인 측면은 거의 90% 정도에 해당하죠. 그리고 인류 사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큰 흐름은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우트가 어떠한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제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러한 기업의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 생필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것이 어떤 개인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사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의 형태. 그리고 하지만은 이런 사치품이나 소매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나 하는데 이것까지 다 협동조합을 해서 모두 이익을 공유하자.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죠. 이러한 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또 운영되는지는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르.